행복의 시작이라 믿었던 결혼, 그 끝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최은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며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꿈꿨다. 남편 이도현은 다정하고 성실한 남자였고, 두 사람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고급 빌라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은서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여기가 자신이 꿈꾸던 삶의 무대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도 짧았다. 결혼한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아 도연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고 은서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빌라로 돌아왔다.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고요한 복도 그리고 텅 빈 거실은 마치 은서를 가두는 감옥 같았다. 시댁 식구들의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고 그녀를 향한 말 한마디에는 어딘지 모를 비난이 섞여 있었다. 도연의 아버지 이병국 회장은 강직하고 무서운 인물로 재계에서도 영향력이 컸다. 그가 어느 날 은서의 방을 찾았다. 회장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언가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섬뜩했다. 할 말이 있다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은서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이 죽고 난 이후로 이 가문의 명예가 흔들리고 있다. 사람들은 네가 불길한 여자라고 수군거린다. 그의 말은 칼처럼 차가웠다. 은서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은 더 얼어붙었다. 그래서 이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모든 걸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 네가 날 아내로 받아들이길 바란다. 순간 방 안에 공기가 멈춘 듯하 멈춘 듯했다. 회장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은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명목상 결혼일 뿐이다. 감정도 책임도 없다. 단지 이 가문의 체면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 은서는 온몸이 굳었다. 시아버지와 결혼하라니 상상조차 하기 싫은 말이었다. 하지만 이병국은 끝까지 강요하지 않았다. 내 선택이다. 그러나 집을 떠나면 세상은 너를 버릴 것이다. 은서는 어디로도 갈 수 없었다. 그 집은 차갑지만 유일한 안식처였다. 결국 눈물도 없이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최은서의 인생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결혼식은 조용했다. 꽃도 음악도 축복도 없이 단지 형식적인 절차만 남은 날이었다. 청첩장도 없었고 손님이라 부를 수 있는 이들도 몇 명뿐이었다. 이병국 회장의 지인들과 몇몇 친척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한 결혼식장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찼다. 최은서는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엔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눈물도 미소도 기쁨도. 그녀는 단지 의자에 앉아 자신이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닌 이병국의 아내로 다시 소개되는 순간을 멍하니 지켜봤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조차 그녀를 환영하지 않았다. 도현의 여동생 이지연은 두 팔을 가슴에 안은 채 싸늘한 눈빛으로 은서를 노려보고 있었다. 지연은 처음부터 은서를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의 눈빛은 단순한 혐오가 아니었다. 그것은 증오에 가까웠다. 결혼식이 끝난 후 은서는 이병국과 같은 방을 쓰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별도의 방을 마련해 주었고 둘 사이에선 일상적인 대화조차 거의 없었다. 형식적인 관계라는 그의 말은 그대로 지켜졌다. 그러나 그 모든 평온함 속에서도 은서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새벽 은서는 복도를 지나 회장의 서재 문 앞에 멈춰 섰다. 그 방은 원래 누구도 쉽게 출입하지 못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청소를 핑계 삼아 안으로 들어갔다. 묵직한 나무 책상과 정갈하게 정리된 서류들. 그 안에서 그녀는 하나의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먼지 속에 깊이 묻혀 있었고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책상 서랍 한편엔 오래된 열쇠가 있었다. 새 얼마 전번파야? 손끝이 떨리는 가운데 은서는 열쇠를 끼웠다. 딸깍! 자물쇠가 열렸다.
그리고 상자 안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다. 도연의 사진들, 오래된 일기장, 그리고 한 통의 편지. 편지에는 도연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이 집에서 보고 들은 것을 밖으로 말하면 나만 위험한 게 아닐지도 몰라. 누군가 나를 노리고 있다. 증거는 아직 없지만 확신은 있다. 은서는 숨이 막혔다. 도연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다. 누군가 그를 계획적으로 죽이려 했던 것이다. 편지를 읽은 후 최은서는 밤잠을 설쳤다. 도연이 죽기 전까지 어떤 두려움을 안고 있었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는 단지 우연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에게, 아니 어쩌면 이 집안 전체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빌라는 유난히 고요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로 정적이 감돌았다. 은서는 자신도 모르게 복도로 나와 서재 앞에 다시 멈춰 섰다. 문을 열지 않았다. 다만 안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도현이 죽은 진짜 이유를 반드시 알아낼 거야. 그 순간 은서는 복도 끝에서 발소리를 들었다. 조용하지만 분명 누군가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슬리퍼를 끄는 소리였다. 그림자가 은은한 벽등 아래로 스며들 때 은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이지연. 그녀는 검은색 실크 가운을 입고 머리는 풀어헤친 채로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었다. 은서는 조용히 몸을 숨기고 그녀를 지켜보았다. 지연은 서재 문 앞에 섰다. 그리고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심장이 요동쳐였다. 그녀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 그녀도 이 안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거야. 지연이 안으로 들어간 후 은서는 몇 분을 기다리다가 조심스럽게 문 가까이 다가갔다. 안에서 무언가를 찾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조용한 한숨. 잠시 후 지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나왔다. 그녀는 돌아서려다 은서와 눈이 마주쳤다. 정적이 흘렀다. 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지연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다.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은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 밤중에 서재에서 뭘 찾고 있었어? 지연은 입꼬리를 비틀었다. 그걸 언니가 알 필요는 없죠. 그냥 조심하세요. 이 집안은 언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유유히 사라졌다. 소미업 점점이 옹대이 좀이 사라졌다. 남겨진 은서는 몸을 떨었다. 그 말 속에 담긴 경고와 위협, 그리고 진심 없는 조소가 소름 끼쳤다. 지연도 뭔가 알고 있어. 하지만 왜 말을 안 하는 걸까? 혹시 그녀가? 의심은 점점 짙어졌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최은서는 부엌으로 향했다. 눈은 부었고 밤새 제대로 잠들지 못한 흔적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주방에는 가정부 김매화 여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병국 회장 집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인물로 도현의 유년 시절부터 지켜본 거의 유일한 가족 아닌 가족이었다. 은서 아가씨, 괜찮으세요? 매화 여사는 조심스럽게 우후추 말을 건넸다. 은서는 조용히 앉아 따뜻한 물을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김 여사님, 도현 씨, 정말 사고였을까요? 김 여사는 순간 움직임을 멈췄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는 다시 조용히 칼질을 시작했다. 그러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은서는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도연 씨는 혼자가 아니었죠. 그렇죠. 매화 여사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이내 숨을 깊게 내쉬며 말했다. 아가씨 어떤 진실은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진실 때문에 누군가 죽었어요. 은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여사님도 무언가 알고 계시잖아요. 도연 씨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집안에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그 말에 김 여사는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사실 나도 다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도연 군은 몇 달 전부터 이상했어요.
밤늦게까지 서재에 혼자 있었고 몰래 메모를 하고 어떤 서류들을 복사하기도 했어요. 어떤 서류요? 나도 정확히는 몰라요. 다만 어느 날 밤 회장님과 말다툼하는 소리를 들은 적 있어요. 아주 격렬했죠. 그날 이후 도영군은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혹시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기억하세요? 김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는 절대 그 계약서에 사인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가족이 할 짓이 아니야. 그 말이 도연의 목소리였다고 매화 여사는 말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 도연은 차를 몰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은서는 숨이 막혔다. 계약서, 회장님, 다툼, 죽음, 모든 퍼즐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다. 그날 밤 빌라 전체가 정막에 잠겼다. 최운서는 두터운 가디건을 걸치고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다. 복대는 희미한 벽등만이 깜빡이며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서재로 향했다. 심장이 요동쳤다. 김매화 여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계약서에 사인하지 마. 그건 넌 가족이 할 짓이 아니야. 그 계약서가 도연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야 했다. 서재문은 살며시 열려 있었다. 누군가 다녀간 걸까? 은서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책장, 서랍, 문서, 캐비닛,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 그녀는 손전등을 켜고 문서들을 하나하나 뒤졌다. 그러다 책장 맨 아래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래된 철제 파일 박스를 발견했다. 무겁고 낡았지만 자물쇠는 없었다. 뚜껑을 열자마자 그녀는 뭔가 다른 문서들과 달리 빨간 스탬프가 찍힌 서류들을 발견했다. 상단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자산 이전 동의 계약서, 이도연? 은서는 숨을 삼켰다. 문서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다. 이 계약서는 이도연이 가족의 모든 재산과 사업권을 동생 이지연 명의로 이전하는 것을 동의하는 문서였다. 하지만 하단에는 도현의 서명란이 공란으로 남아 있었다. 그는 사인을 거부했다. 그리고 그 직후 죽었다. 순간 누군가 뒤에서 인기척을 냈다. 그걸 보면 안 됐어. 조면 안 됐어. 최운서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문 앞에 이지연이 서 있었다. 어두운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지연아, 너였니? 지연은 대답 대신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언니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은서는 계약서를 움켜쥐었다. 그럼 그 계약서 때문에 도연 씨가 죽은 거야?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건 언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한 문제야. 오빠는 원래 이 집안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뭐라고? 지연은 미소 지으며 낮게 속삭였다. 오빠는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야. 은서는 숨이 막혔다. 뭔가 더 큰 진실이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오빠는 이병국 회장의 친아들이 아니야. 이지연의 말은 최운서의 세계를 산산이 무너뜨렸다. 도연과 그녀가 함께 꾸던 삶, 그가 자라온 가족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처럼 느껴졌다. 은서는 떨리는 다리로 방을 나섰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이병국의 방 회장 전용 서재로 향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 불이 켜져 있었다. 두드리지 않았다. 그냥 문을 열었다. 최운서 이병국은 소파에 앉아 고급 찻잔을 손에 들고 있었다. 눈빛은 흔들림 없이 평온했지만 은서는 그의 안에서 싸늘한 위험의 기운을 느꼈다. 도연 씨, 당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면서요. 이병국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놀람도 부정도 없었다. 그걸 누가 말했나? 이지연 씨예요. 하지만 제가 알아야 할 건 그보다 더 많아요. 왜 도연 씨가 그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았는지, 왜 그가 죽어야 했는지 전부요. 잠시 침묵이 흘러들었다. 그 후 이병국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책장 뒤쪽으로 걸어가 숨겨진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한 여자가 어린 도연을 안고 있었다.
그녀는 최은서가 모르는 얼굴이었다. 그 여자는 도연의 생모다. 내 첫사랑이기도 했지. 그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군요. 맞다. 하지만 그녀는 가난했고 약했고 이 아이 하나 남기고 떠났다. 나는 도연을 내 집으로 데려왔다. 하지만 가족으로 받아들인 적은 없지. 단지 책임이었다. 은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토록 다정했던 도연이 이 집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그는 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 그 아이를 죽게 내버려뒀죠? 이병국은 눈을 감았다. 나는 죽이라고 지시한 적 없다. 하지만 당신은 막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서명만 했더라면 모두 무사했을 거다. 그 순간 은서는 확신했다. 이 집안에서 도연은 언제나 외부인이었다. 그리고 그가 거절한 것은 단지 계약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질서와 침묵이었다. 지연 씨는 당신이 도연을 죽게 만든 공범이라고 했어요. 이병국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 아이는 나를 너무 많이 닮았다. 수단과 목적을 헷갈린 채 살아왔지. 최은서는 그 자리에 서서 이 남자가 어떤 아버지였는지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병국의 고백은 최은서의 마음에 검붉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 아니, 이제야 시작이었다. 그날 밤 은서는 다시 한번 도연의 방으로 향했다. 그가 생전에 남긴 흔적을 찾기 위해, 어쩌면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려 했던 무언가를 찾기 위해. 책상 서랍 깊숙한 곳, 그녀는 도연의 녹음기 하나를 발견했다. 오래된 기기였지만 배터리는 아직 살아있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도연의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만약 이 녹음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가능성이 크겠지. 하지만 알아야 해. 이 집안은 무너져야 해. 지연은 단순한 질투심 이상의 것을 품고 있어.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나를 없애기로 결심했어. 이유동과 이름 그리고 인정받고 싶다는 절망. 은서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눈물이 솟구쳤다.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녹음은 계속되었다. 은서야, 네가 이걸 듣는다면 부탁이 하나 있어. 진실을 밝혀줘. 하지만 그게 너를 위험하게 만들지도 몰라. 그러니 스스로 선택해줘. 복수할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기록은 그걸로 끝이었다. 은서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억울함, 슬픔, 공포, 그리고 분노. 하지만 그 감정들을 넘어 지금 그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다. 나는 이 모든 걸 끝내야 해. 다음날 은서는 서울지검을 찾았다. 그녀는 도연이 남긴 녹음 파일 계약서 원본, 그리고 가족 내부의 음모를 뒷받침하는 문서들을 제출했다. 모든 것을 걸고. 검사 앞에 앉은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도연 씨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동생과 아버지가 공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나 유산 분쟁이 아니에요. 이건 살인입니다. 검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수사 절차가 정식으로 개시되었다. 며칠 후 이병국과 이지연은 체포되었다. 뉴스는 하루 종일 재벌가의 비극이라며 떠들썩했지만 은서는 TV를 켜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 아래에 살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도연의 묘를 찾은 그녀는 묵묵히 말없이 서 있었다. 바람이 분다. 도연 씨 이제 됐어요. 진실은 밝혀졌고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무거웠던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몇 개월이 흘렀다. 최은서는 서울을 떠나 경상남도 통영 근처의 조용한 바닷가 마을로 이사했다. 이름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누구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작은 마을에서는 처음으로 나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했다. 그녀는 오래된 한옥을 개조해 작은 디저트 카페를 열었다. 이름은 소담수단. 화려하지 않지만 마음이 담긴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아침이면 바다 냄새가 풍기고 오후엔 햇살이 기와지붕 위를 스치고 밤이 되면 바람 소리만 들리는 평화로운 일상.
은서는 매일같이 쿠키를 굽고 직접 우린 차를 내고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에 웃음을 지으며 조금씩 삶을 되찾고 있었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도연이 바랐던 대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어느 날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다.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나이는 은서와 비슷해 보였고 정장 차림에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익숙하지 않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이병국과 도연을 떠올리게 하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최은서 씨 맞으시죠?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누구 소개로 왔다면 믿으실까요? 이도연 씨의 유언장을 보관했던 변호사입니다. 은서는 숨을 삼켰다. 유언장이요? 남자는 조용히 가방에서 도연의 송글씨가 적힌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모든 게 끝난 후 당신이 꼭 이걸 보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 그때가 된 것 같아서요. 은서는 손이 떨리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과 열쇠 하나.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은서야,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건 너는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겠지. 그거면 돼. 내가 죽은 이후에도 세상은 계속 움직일 테니까 너만큼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열쇠는 내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야. 내가 꿈꾸던 작은 별장 바닷가, 절벽 위에 있어. 거기서 우리 함께 꾸던 삶의 조각을 이어가줘. 오렴 앤네 그리고 기억해줘. 내가 마지막까지 사랑했던 사람은 너 하나였단 걸. 은서는 눈을 감았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릿결을 흔들었다. 세상이 잠시 멈춘 듯 고요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이제 도연이 남긴 기억은 고통이 아닌 존재의 증거였다. 며칠 후 최은서는 도연이 남긴 열쇠를 들고 지도를 따라 바닷가 절벽 위에 작은 길을 걸었다. 그 길은 외진 곳에 있어 마을 사람들도 자주 가지 않는 곳이었다. 비탈길을 오르고 소나무 숲을 지나자 작고 아담한 하얀 집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붕엔 이끼가 조금 자라 있었고 창틀에는 오래된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열쇠를 꽂는 순간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먼지 냄새가 먼저 풍겨왔지만 동시에 익숙한 향이 은서의 코끝을 스쳤다. 그의 냄새, 이도연의 숨결이 남아있는 공간, 작은 거실 벽난로 책이 가득 꽂힌 책장, 그리고 벽에 걸린 한 장의 사진. 도연과 그녀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언제 이걸 찍었지? 그녀는 사진을 만지며 가슴 속에서 차오르는 감정을 꾹 눌렀다. 하지만 그 순간 벽난로 위에 놓인 책더미 사이에서 익숙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검은색 가죽 노트였다. 겉표지에는 이니셜 DH가 금색으로 새겨져 있었다. 이도연의 일기장. 손끝이 떨리는 가운데 첫 페이지를 넘겼다. 오늘 아버지와 다시 다퉜다. 그는 내가 유산을 넘기지 않으면 최은서를 해치겠다고 했다. 나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이 집을 준비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이곳이 그녀의 피난처가 되길. 은서는 숨이 막혔다.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 도망칠 길을 준비해뒀다. 하지만 노트의 마지막 몇 페이지는 찢겨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숨겨진 또 하나의 작은 봉투가 남겨져 있었다. 봉투 안에는 짧은 쪽지와 함께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있었다. 은서야, 이 안에는 내가 찾은 마지막 진실이 담겨 있어. 하지만 조심해. 이것이 밝혀지면 또 누군가 다칠 수 있어. 은서는 USB를 가방에 넣으며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섰다. 최은서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USB를 손에 쥔 채 도현의 일기 마지막 문장을 계속 되뇌었다. 이것이 밝혀지면 또 누군가 다칠 수 있어. 그는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무엇이 그토록 위험했던 걸까? 다음 날 은서는 조심스럽게 마을 도서관에 가서 조용한 구석 컴퓨터에 USB를 연결했다. USB 안에는 단 하나의 폴더만 있었다. 이름은 punk세의 schon der Final. 폴더를 클릭하자
여러 개의 PDF 파일과 녹음 파일, 그리고 CCTV 영상이 나타났다. 손이 떨렸다. 가장 위에 있는 파일부터 열었다. 첫 번째 PDF에는 이병국 회장이 다수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망한 전 재무이사의 실명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두 번째 문서에는 이지연의 명의로 된 비밀 계좌 내역이 첨부되어 있었고, 거기엔 이도연의 이름으로 입금이 유도된 기록까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 USB 속의 진짜 핵심.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상은 저녁 시간에 이병국 서재였다. 시간 스탬프는 도연이 사망하기 전날 밤. 카메라 각도는 천장 한 구석에서 내려다보는 구조였다. 분명히 비밀리에 설치된 것이었다. 이병국과 이지연이 서재에서 나눈 대화가 그대로 들려왔다. 이병국 서명만 하면 끝난다. 설득해라. 이지연 오빠는 절대 안 해요. 그 여자 때문이죠. 이병국 필요하다면 그 여자도 처리해라. 그 순간 은서는 입을 틀어막았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던 순간 그들은 그녀까지 없애려 했던 것이다. 영상은 거기서 끝났지만 의미는 너무도 뚜렷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비극이 아니라 정재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비리 스캔들이었다. 최은서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컴퓨터를 껐다. 그리고 USB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이걸 어설프게 공개하면 나도 죽을 수 있어. 하지만 그녀는 도연의 말을 기억했다. 진실을 밝혀줘. 하지만 그게 너를 위험하게 만들지도 몰라. 그러니 스스로 선택해줘. 은서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떨리는 숨을 내쉬며 결심했다. 이제 끝내자. 숨지 않겠어. 최은서는 통영에서 서울로 올라갔다. 조용한 기차 안 그녀는 가방 속 USB를 손에 꼭 쥔 채 바깥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다. 진실은 무겁다. 하지만 침묵은 더 무섭다. 서울역에 도착한 후 은서는 곧장 독립탐사보도 전문 언론사 진실저널을 찾았다. 그곳에는 그녀가 대학 시절 한 차례 인터뷰했던 기자 한지혁이 있었다. 최은서 씨, 오랜만이군요. 한지혁은 놀란 표정으로 은서를 맞았다. 그 후 당신 이름은 뉴스에서 사라졌죠. 다들 그 사건이 조용히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은서는 조용히 USB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이 안에 그날 밤의 진실이 담겨 있어요. 이병국 회장과 이지연 씨가 도연 씨를 죽이기 직전 나눈 대화, 해외 비자금 내부 문서 그리고 CCTV 영상까지. 한지혁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게 진짜라면 대한민국 상위 재벌의 중심을 흔들 수 있어요. 네, 은서가 조용히 말했다. 그걸 원해요. 단 제 이름은 기사에 언급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보호는 확실히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당신도 아시죠? 누군가는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누군가는 이걸 막으려 들 거고 당신을 해치려 할 수도 있어요.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익숙해졌어요. 더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며칠 후 진실저널은 단독 보도를 시작했다. 이병국 조 회장, 수천억 대 해외 비자금 조성 및 친아들 사망 개입 정황 드러나 내부 CCTV 영상과 문서 익명의 제보자 통해 확보, 수사당국 즉시 재조사 착수. 뉴스는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했다. 인터넷은 순식간에 뒤집혔고 국회의원들이 성명을 냈고 검찰은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이병국은 기자회견 없이 칩거에 들어갔고 이지연은 해외로 출국을 시도하다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고 최은서는 작은 원룸에서 TV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도연 씨, 나 약속 지켰어요. 주어졌네요. 시인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휴대전화의 낯선 번호로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넌 너무 깊이 들어왔어. 다음은 너야. 최은서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숨을 삼켰다. 그녀는 진실을 폭로했지만 그 대가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다.
문자를 받은 그날 밤 최은서는 처음으로 다시 잠을 자지 못했다. 핸드폰을 꺼놓고 창문 커튼을 3번 확인하고 현관문 이중 잠금까지 확인했지만 불안은 전혀 가시지 않았다.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끊임없이 따라다녔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집 앞에 배달된 신문 한 부를 들고 섬뜩한 기분에 휩싸였다. 신문 첫 페이지 구석에 작게 익숙한 문장이 쓰여 있었다. 볼펜으로 적힌 듯한 필체. 기억해 누구나 사라질 수 있다는 걸.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경고였다. 그리고 그것은 이병국조차 두려워했던 진짜 그들의 흔적일지도 모른다. 며칠 뒤 진실저널의 한지혁 기자에게 연락을 하려 했지만 그는 갑작스럽게 모든 통신에서 사라졌다. 전화도 이메일도 사무실도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었다. 걱정이 커진 은서는 그가 자주 들르던 한 작은 출판사를 찾아갔다. 출판사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 기자님, 며칠 전 밤에 집 앞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대요. 그 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그는 납치당한 걸까 아니면 그녀는 싸늘한 공포에 휩싸였다. 도연이 남긴 USB는 진실을 밝혀냈지만 동시에 너무 큰 물결을 일으켜버렸다. 도연이 말했던 가장 깊은 비밀이란 혹시 단순히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재계 고위층의 비밀 공조, 그들이 감춰온 수십 년의 권력 카르텔이었을까. 그날 밤 은서는 작은 배낭 하나만 챙겨 서울을 떠나 충북 제천의 외딴 민박집으로 숨어들었다. 그곳에선 TV도 인터넷도 켜지지 않았다. 라디오만이 그녀와 세상을 이어주는 유일한 창이었다. 그러던 중 밤늦게 민박집 주인이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작은 쪽지를 건넸다. 그들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은서는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또다시 USB를 꺼내어 보며 중얼거렸다. 도연 씨, 당신이 말한 그들은 누구였던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맞서고 있는 건 어디까지인 거죠? 밖에선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멈췄다. 은서는 숨을 죽였다. 누군가 문 앞에 있었다. 문 앞에 멈춰선 발소리. 최은서는 숨을 삼킨 채 문 뒤에 섰다. 숨소리조차 죽이며 손에는 작은 가위 하나를 쥐고 있었다. 똑똑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최은서 씨, 도연 씨가 당신에게 남긴 2번째 연락망입니다. 그녀는 순간 얼어붙었다. 2번째. 문을 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종이만 받아주세요. 틈으로 쪽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은서는 주저하다가 재빨리 주워 읽었다. 이름 윤도한 전직 국가안보국 정보요원 도연 씨가 생전에 접촉했던 유일한 외부 협력자 그들을 알고 있는 사람. 다음날 은서는 쪽지에 적힌 약속 장소, 서울 외곽의 오래된 폐기된 군인클럽에 조심스럽게 나갔다. 낡은 건물 꺼진 간판, 부서진 유리창. 하지만 그 안엔 윤도환이라 불린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재킷, 회색 셔츠, 냉철한 눈빛. 그는 서류철을 조용히 내밀며 말했다. 이병국 퉁 회장은 단지 꼭두각시에 불과했어요. 그 뒤엔 백색명단이라는 실체가 있습니다. 재벌 정치인 전직 국정원 간부, 군 수뇌부까지 연루된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 은서는 말을 잇지 못했다. 윤도환은 말없이 USB를 꺼냈다. 그가 가진 자료에는 이병국과 고위판사 방송국 간부기업 CEO들 간의 녹취와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도연은 그 명단 일부를 이미 확보했죠.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명단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왜요? 전 단지 진실을 도연을 위해. 그래서요. 당신이 진실을 퍼뜨리는 순간 그들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은 권력을 잃는 걸 죽음보다 두려워합니다.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날 밤 윤도환은 한마디 더 덧붙였다. 지금부터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은 2가지뿐입니다. 첫째, 다시 사라진다. 둘째, 함께 맞선다. 하지만 둘 다 무사하지는 못할 겁니다.
최은서는 조용히 USB를 손에 쥐었다. 그리고 눈을 들었다. 그럼 두 번째 선택을 하겠어요. 이대로는 끝낼 수 없어요. 윤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교차했다. 그리고 방역이 시작되었다. 서울 강북 한복판, 구도심 외곽에 있는 고풍스러운 호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연회장 같았지만 그날 밤 그곳에서 열리는 건 단순한 모임이 아니었다. 백색명단, 대한민국 상위 연전 튜머 권력자들이 서로의 약점을 거래하고 향후 권력 지도를 짜는 그림자 회의가 열리는 날. 윤도환은 오래전 정보기관 근무 시절에 파악한 패턴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 회의는 매년 딱 한 번 장소를 바꿔가며 비밀리에 열렸고 이번엔 그가 미끼를 뿌려 최은서의 이름이 내부 보고서에 언급되게 만들었다. 그들이 널 주제로 회의할 거야. 그럼 난 이미 그 안에 있다는 뜻이죠. 윤도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다. 밤 10시 15분. 은서는 윤도환과 함께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직원 아이디 카드를 이용해 비상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들은 가짜 청소 직원 복장을 입고 13층 VIP 라운지로 향했다. 라운지 입구 앞 2명의 보안 요원이 서 있었다. 윤도환은 걸음을 멈추고 은서에게 무정의를 건넸다. 이 안에 들어가면 녹음은 자동으로 시작돼. 가장 중요한 건 이병국과 장기 검찰 간부의 대화야. 그 둘이 서로 어떤 약속을 주고받는지 녹취해야 해. 은서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조용히 라운지 안으로 들어섰다. 안은 전혀 다른 세계였다. 크리스털 샹들리에 웨이터가 조용히 움직이는 파티장. 그리고 둥글게 둘러앉은 10여 명의 남자들. 방송국 대표 재벌 이사 국정원 출신 전직 총리까지. 그 중심에 이병국이 있었다. 늙었지만 여전히 카리스마를 잃지 않는 표정. 그는 유리잔을 들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키운 것들이 이젠 우리를 물려고 한다.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야. 그는 쪽지를 하나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건넸다. 최은서, 이 이름을 이제 삭제해야지. 순간 은서는 숨이 멎었다. 하지만 동시에 녹음 장비에 붉은 불빛이 켜져 있었다. 그들의 자백은 이미 기록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윤도환의 무전이 들렸다. 보안팀이 널 의심하고 있어. 지금 빠져나와. 은서는 서둘러 회의장을 빠져나왔고 윤도환과 함께 호텔 옥상으로 도망쳤다.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그들은 끝내 건물 밖으로 탈출에 성공했다. 하지만 윤도환은 그녀에게 단단히 말했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이야. 지금까지는 예고편에 불과했어.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대로 시작해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을 무너뜨리는 법을 우리가 직접 보여줘야죠. 윤도환은 녹음 파일을 철저하게 정리한 후 곧바로 해외 언론사 한 곳에 자료를 넘기기로 했다. 국내 미디어는 이미 상당수가 백색 명단의 소나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 압력 없이 보도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했다. 은서는 방 안에서 조용히 그 과정을 지켜봤다. 이병국의 목소리 최은서, 이 이름을 이제 삭제해야지 라는 말이 계속 그녀의 귓가를 때리고 있었다. 보도가 나가면 우린 보호를 받아야 해요. 은서가 말했다. 맞아. 하지만 그 전에 한 명만 더 확인할 게 있어. 윤도환은 노트북을 열고 자신이 신뢰하는 내부 정보원 중 하나였던 전직 국정원 기술분석관 정태현에게 연락을 했다. 그는 내부 보안 전문가야. 우리가 전송한 파일이 어디까지 추적당했는지도 알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새벽, 윤도환과 최은서는 강남 외곽의 한 오래된 작업실에서 정태현과 마주했다. 그는 여전히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중년 남자였고 보안 관련 데이터를 보여주며 말했다. 파일 추적당했어. 누군가 중간에 우회 채널로 복사본을 가로챘고 그걸 가지고 딜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윤도환의 눈이 번뜩였다. 누구? 정태현은 말을 멈추었다. 그게 문제야. 내부 계정으로 로그가 남아있었는데 그 계정. 당신 계정이야, 도하나? 은서는 순간 숨이 멎었다. 윤도환은 굳은 얼굴로 정태현을 노려봤다. 무슨 소리야?
IP 접근권한 타임스탬프까지 전부 너한테 걸려 있어. 은서는 윤도환의 옆을 흐깃 바라봤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그 눈 안에 미묘한 흔들림이 보였다. 설마 도환 씨가. 정태현은 말없이 USB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 안에 복사본이 있어. 근데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누군가 다른 루트를 통해 이 자료를 돈으로 바꾸려 하고 있어. 아직 판매는 안 됐지만 시간 문제야. 윤도환은 정태현과 짧은 눈빛을 교환한 뒤 은서에게 조용히 말했다. 우리 팀 중 누군가가 배신했어. 그걸 밝혀내기 전까진 파일도 신뢰도 모두 위험해. 은서는 침묵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시 기억해냈다. 진실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건 적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 지금 그녀는 진실과 권력 사이에서 가장 복잡한 싸움을 시작하려는 중이었다. 그리고 그 싸움엔 한 명의 배신자가 섞여 있다. 윤도환은 정태현이 건넨 USB를 가만히 바라봤다. 최은서는 그의 옆에서 침묵을 유지했지만 온몸은 굳어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믿어도 될까? 이 사람도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윤도환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누구야? 내부 배신자 당신 알고 있지? 정태현은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이름은 한지혁. 은서는 믿을 수 없었다. 기자 한지혁교 그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사라진 게 아니야. 자신을 위협하는 쪽과 거래한 거지. 너를 미끼로 삼아 자신은 살아남는 길을 택한 거야. 그 순간 은서는 한지혁이 그녀에게 처음 건넨 그 친절한 말들이 떠올랐다. 당신은 보호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판매 약속에 불과했다. 며칠 후 은서는 서울역 근처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윤도환과 함께 거래 장소로 위장한 함정을 준비했다. 그들은 한지혁이 보낸 위치로 좌표를 따라 그를 체포하려는 마지막 시도에 나섰다. 밤 10시 43분, 한지혁은 검은 재킷에 마스크를 쓴 채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손에는 은서가 넘긴 첫 번째 USB 복제품이 들려 있었다. 이걸로 난 자유로워질 수 있어. 그가 속삭이듯 말했다. 넌 누군가의 죽음 위에 자유를 쌓겠다는 거야. 은서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단단했다. 한지혁은 조소를 머금고 말했다. 너도 알잖아. 진실 같은 건 결국 무너지는 쪽이 지는 거라고. 그 순간 윤도환이 등 뒤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틀렸어. 그가 중얼이며 곧바로 한지혁의 손목을 꺾고 바닥에 제압했다. 그리고 경찰 특수팀이 즉시 주차장 안으로 진입했다. 모든 것이 끝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때 총성이 울렸다. 한지혁의 뒤편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총을 든 복면의 사내. 그는 윤도환을 조준했지만 은서가 몸을 던져 막아섰다. 땅! 총갈은 그녀의 어깨를 스치며 벽에 박혔다. 그러자 복면 사내는 도망쳤고 경찰은 그를 쫓았다. 은서는 바닥에 쓰러지며 숨을 몰아쉬었다. 도연 씨는 죽었어도 살아있어요. 그는 당신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걸 남겼어요. 윤도환은 그녀를 안아올리며 중얼거렸다. 그가 남긴 건 진실이 아니라 그 진실을 끝까지 지키려는 너였어. 일주일 후 전국 주요 언론은 백색명단 관련 수사를 전면 보도했고 이병국, 이지연 그리고 고위판 검사 좀 6명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한지혁도 내부 배신자로 체포되었고 은서는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그녀는 TV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단 한 번 그녀는 손편지를 통해 세상에 이렇게 말했다. 저는 누군가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 자신이 더 이상 두려움에 묶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을 포기할 때 진짜 죽는 건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라 희망입니다. 몇 달 뒤, 통영 바닷가. 작은 베이커리 소담의 문이 다시 열렸다. 최은서는 한 손에 반죽을 다른 손에 차잔을 들고 손님을 맞이했다. 어린아이 한 명이 카운터로 와서 속삭였다. 선생님, 요즘 뉴스에 자주 나와요.
근데 진짜로 무섭지 않았어요. 은서는 아이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응, 무서웠어. 근데 무섭다고 숨으면 안 되는 순간도 있어. 왜요? 누군가는 끝까지 걸어가야 하니까. 그래야 어른이 되니까. 그녀의 눈빛은 바다처럼 깊고 단단했다. 채운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생존자였고 정의 그 자체였다. 채운서는 바닷가의 작은 베이커리 안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햇살이 유리창 너머로 스며들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다. 모든 게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머물러 있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어느 날 가게 문 앞에 낯선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발신자 없음. 봉투 안에는 단 3글자만 적혀 있었다. 뒤뒤에 그는 살아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숨이 멎는 듯 했다. 이도현? 정말로 아직 살아있는 걸까?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지도 모른다. 이 작품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권력 배신 용기, 그리고 사랑을 따라 걸어오신 여러분, 채운서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할 수 있었다면 더없이 기쁩니다. 혹시 여러분도 생각하시나요? 과연 진실은 언제나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정말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이와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바로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게 하는 힘입니다. 채운서의 2번째 여정, 그리고 진실의 그 너머 함께 가보시겠어요? 소담한 진실은 언제나 가장 깊은 곳에서 피어난다.